자, 오마이뉴스의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작금의 이승만 기념관도 만들어지고 또 이거 완전 역사를 왜곡하는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도 개봉되어서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학문적으로 검증이 끝난 역사적 인물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이 가능한 건 인정하지만 이게 큰 과를 감추고 그 사람의 공만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건국전쟁 영화의 왜곡을 바로잡는 영상을 촬영을 했고 이걸 오마이뉴스, 오마이TV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곧 이승만 기념관도 어디선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건국전쟁 2 영화가 또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승만 강의를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강의했던 내용들이 훗날 자료로 남아서 이게 진짜 이승만이구나 라고 다음 세대에게 알릴 수 있다면 보람을 느끼겠다라는 나름의 사명감 가지고 했던 작업을 이렇게 오마이TV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많은 분들 제대로 이승만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채널뿐만 아니라 이 강의가 오마이TV까지 함께 공유되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영화에 대한 리뷰를 부탁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아니 제가 극장에 가서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를 표를 사서 봐야 된단 말입니까? 제 역겨움은 누가 담당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영화를 보고 이승만을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영화를 보고 네가 반박하라는 사람들이 이제 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떤 답답함을 느꼈냐면 다 큰 성인에게 아동 영화를 보고 굳이 반박해야 된단 말이냐라는 그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객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나중에 혹시 뭐 TV 상영이 된다거나 다운로드해서 볼 정도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방약을 놓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 전 직원들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게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2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수준은 진짜 아동 영화 맞는데 아동 영화에서도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죠. 근데 이 영화는 거짓과 왜곡과 변명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실들의 날조와 숨김 얼마나 위험한 영화냐면 수준은 거의 뭐 북한 김일성 찬양하는 영화의 순한맛 버전인데 여러분 작금의 현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실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승만처럼 헌법을 유린하고 장기 독재를 하고 이승만처럼 자신의 정적을 죽이고 이승만처럼 많은 민간인을 학살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사회에 악적인 영화입니까? 영화에 보면 수많은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미는 사람들이 완전 뉴라이트 사단, 특히 류석춘을 필두로 한 류석춘이 가장 많이 얼굴을 들이밉니다. 류석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중에 제대로 된 역사학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와,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어.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반응일까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는 진짜 역겨웠고 너무 수준이 낮았고 무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입장을 들어보았더니 20, 30대가 이 영화를 보고 이승만을 추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영화를 너무 잘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객도 20, 30대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정도의 영화면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반 그 대단한 극영화들과 영화 가격이 똑같습니까? 이런 수준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소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북한 주민들을 보는 답답함?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식민사관 중에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려고 뭐 타율성론, 정체성론, 우리 역사가 타율적이었다, 우리 역사는 역사 발전이 없었고 정체적이었다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이야기했던 우리 민족의 사대성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성 중에 분명히 독재자를 좀 추앙하고 약간 그런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그 3대 독재 세습이 가능했던 건 북한의 인민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북한의 인민들이 그 3대 세습 독재를 극복하지 못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북한의 인민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이거 큰 문제다. 자, 그래서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거짓과 왜곡 그리고 감추기 작업을 했는가를 제가 낱낱이 밝힐 텐데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약간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니, 이 땅에서 TV 신문지상에 얼굴 들이밀고 역사 강의하신 분들 도대체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우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 백이성 선생님, 그리고 우리는 아니지만 진중권 씨 진짜 신박하죠. 천재적이죠. 그리고 우리 오마이뉴스의 김종성 기자님, 이런 분들 말고는 다들 침묵하고 계십니다. 대학의 학자들, 교수님들 왜 시국성명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 영화 나쁜 영화니까 보지 마라고 국민들에게 왜 알리지 않습니까? 아니 60년 전 1960년 4.19 그 당시에 그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고 하면서 이승만을 하야시켰던 그 이 땅의 지성인으로서 기백과 양심은 도대체 개나 줘버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제가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철퇴를 내리쳐야 되는데 이게 그 사회적 정의와 양심과 이런 게 전혀 없이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 특히 영화 감독 3년간 이 영화를 준비했다면서요. 그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걸 감췄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건 그들이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대국민에게 이렇게 거짓을 전파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그 거짓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지는 아마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이거 영상 한 편으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총평을 했고 다음 시간부터 왜곡, 감추기 작업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시리즈물 하나 생겨서 고맙네. 이승만 찬양하는 미친 영화 건국전쟁의 거짓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영화에서 이승만이 일단 독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학생들 공부하는 교과서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그 독재 행위를 다 독재라는 단어로 규정을 했는데 이제 독재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승만은 독재자의 모든 여건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헌법을 유린하고 장기 집권을 했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이승만을 아예 국회의원 되는 것조차 막으려고 했던 최능진을 죽였고 자신의 대선 가도에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은 초봉암을 죽였단 말이죠. 사법살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부정부패했고 정권은 그리고 민간인 대량 학살했지 않습니까? 모든 요건을 갖췄죠.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입니까? 그런데 영화에서는 독재자가 아니고 이승만 정권 때 의회 정치가 만개했다. 이런 진짜 이거 극장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이건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냐면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우리 남편 전두환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라고 말한 것 이상의 거짓말입니다. 이승만이 의회를 얼마나 탄압했는가 한번 볼까요? 1948년 50 총선에 입각해서 헌법을 만들었던 임기 2년이었던 재헌국회, 그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듭니다.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죠. 그리고 반민특위가 열려서 그 반민특위에서 많은 친일파들을 처벌하려고 하니 그게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국회 내에 김일성의 간첩이 있다. 국회 뿌락지 사건을 조작해서 국회 부의장 김약수가 투옥되고 실제로 그렇게 연루된 많은 국회의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거 다 누명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그 국회에서 만든 특위, 반민특위에서 악질, 친일, 경찰, 고문기술자, 노독수를 잡아다가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그 노독수를 구출한다고 국회가 만든 특위, 그 반민특위를 경찰들이 공격을 해서 반민특위가 거의 있으나 마나는 지경까지.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 처벌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주의자예요. 아니, 얼마나 이승만이 정치를 못했으면 원래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음 선출됐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근데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는데 2년 후에 그럼 다시 한번 두 번째 총선이 치러졌겠네요. 두 번째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낙선하니까 국회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전쟁통에 그 국회의사당이 당시 부산에 있었고 부산에서 정치 파동을 일으킵니다. 국회의원들 전부 다 국회의사당에 모여라. 개헌 논의를 하겠다.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는 걸로 바꾸겠다. 직선제는 좋은 거지만 국회에서 기존의 헌법대로 자신이 당선되기 힘든 상황에서 전쟁 중에 군대 통수권자가 바뀌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강제로 개헌 작업에 들어가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요 지게차가 가로막고 진짜
버스 아래로 이게 지게 넣어가지고 들었다 내렸다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그 국회 유사당에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서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했고, 아니 원래 개헌하려면 무기명 투표해야 되는데 전부 다 거수로 투표를 하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그렇게 첫 번째 개헌을 했고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켰던 이승만이 그 이승만 때 의회의 자유가 만개했다? 아니 그리고 초대 대통령의 한해 3선의 제안을 철폐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헌을 하자라고 해서 표결에서 졌죠. 한 표 차이로 졌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4, 4, 5, 2 4는 반올림이 안 된다. 5부터 반올림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 다음 여러분 정치인들을요 깡패들이 두드러 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치 깡패 이정재 동대문 사단 동원해서 얼마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발로 밟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이 알력이 있으니까 그 김두한이 이정재 동대문 사단에 맞서서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이 야인시대 드라마를 통해서 다 보셔놓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까? 이승만 정권 때 의회의 자유가 만개했다. 와, 한국 축구가 브라질 축구보다 잘하는 날이 올 수는 있어도 이승만 정권 때 의회의 자유가 만개했다, 이승만이 독재자가 아니다라는 건 영원불면의 거짓말입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이승만 건국전쟁 영화의 감추기 작업, 숨김,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우리 역사상 이승만처럼 일반 민간인을 많이 죽인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전두환을 완전히 귀염둥이로 만들죠. 아니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가 고려 왕족 수백 명 죽였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국민, 자기 나라 국민을 대통령으로서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 그걸 영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3 사건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희생자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4.3 사건이 왜 일어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4.3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쌍방간의 피해가 있었으니까. 민간 학살이 엄청났지만 저도 4.3 사건 강의할 때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의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요, 군인, 경찰, 공무원 1000명 사망자가 나왔다고 자막이 딱 나와요. 지금 자막을 보여줄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4.3 항쟁이 일어났던 배경은 남로당의 김달삼을 비롯한 무장 봉기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4.3 사건 강의할 때는 왜 그들이 봉기했나라는 또 시대적 배경까지를 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승만 정권의 분명히 무능과 여러 가지 시대적 아픔이 있었는데, 제주도민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건 헤아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희생자 중심으로 역사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게, 모든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희생자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자, 김달삼의 무장 봉기대가 500명이었어. 그 500명 죽였으면 저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제주도 도민이 몇 명 죽습니까? 4.3 사건 때 3만 명 죽습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가 15만 명인데 무려 3만 명이 죽어요. 아니 봉기대가 500명이었으면 수치상으로 29,50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 29,500여 명의 민간인이 전부 다 사회주의자입니까? 아니 사회주의자인데 나이가 70이 넘고 10살 미만의 그 어린 꼬마들이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죽었던 여인들이, 아낙네들이, 아줌마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자입니까?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서 실제로 거기 죽은 사람 명단이 다 있는데, 희생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보면 마을 단위로 집성촌이니까 여기는 오씨들만 다 죽었고 여기는 뭐 이씨들만 다 죽었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4.3 항쟁 이후에 진짜 마을 단위로 제삿날이 집집마다 다 같았다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연자제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우리 가족이 억울하게 군인 경찰들에게 죽었다라고 말도 못하고 살았다고. 그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서 그 묘비들을 보고 이승만 개새끼라는 소리가 안 나오면 이건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사는 거지. 4.3 항쟁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제주도로 피난 가려고 했던 이승만이 자기가 4.3 때 죽였던 사람들의 형제나 친구들이 다시 한번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4.3 때 죽이려다가 살려줬던 사람들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죽인다고. 그게 서다로름에 가면 미군이 쏘았던 그 미사일 기지의 시체가 수백 구씩 들어가고, 거기에 비석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대한민국 군인이 이승만 정권 때 민간인을 학살한 현장이다라고 비석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4.3 살짝 그렇게 언급하고 몰아가고요. 여수 순천 사건도 살짝 역시 남로당의 봉기였다. 맞아요. 남로당의 박정희를 비롯한 그런 사회주의자들 군부 쿠데타였습니다. 무슨 일이었냐? 4.3 사건이 48년 4월 3일 봉기에서 일어나니 이제 정부가 48년 8월에 들어서고 48년 10월 19일 그러니까 정부 수립하고 겨우 2달 남짓 돼서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여수 순천에 있는 14연대에게 제주도의 4.3 사건에 대해서 4.3 봉기에 대해서 토벌하라고 명령을 내리니 당시 여수 순천에 있었던 지창수 상사를 비롯한 사회주의자 일부가 박정희 등과 손을 잡고 우리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이 돼서 저항했던 사건인데 문제는 그 남로당 그리고 숙군 작업을 하죠. 그 군부의 사회주의자들 그 군인들만을 죽였으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기록적으로 완벽한 7천여 명의 민간인을 죽였던 게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공식 명칭에서 반란이 빠진 사건이죠. 그 여수 순천 사건의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박정희가 훗날 이래저래 해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박정희는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을 알고 있었고 얼마나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서 5.16 도로 만들어주고 제주도 도민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승만의 학살에 치를 떴던 제주도에서도 지금 보수 정당의 도지사가 나올 수 있는 토대는 솔직히 박정희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도 그냥 남로당들의 봉기였다라고만 끝납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화가 났던 건 아니 어떻게 보도연맹 사건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 사건으로 15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 25, 30만 명이 다 죽었을 것이다. 이게 보도연맹 사건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면 한때 사회주의자였던 사람들이 북한의 편을 들 수 있어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야 되겠다. 내가 한때 사회주의자였지만 이제는 전향해서 저는 반공입니다 라고 해서 명단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보도연맹에 인원 할당량을 주어서 시장, 도지사, 군수, 면장에게 내려보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나한테 빨갱이였습니다 하고 사인하겠습니까? 사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아줌마들에게 보리쌀 몇 대씩 지어주면서 여기 사인해라고 사인을 받았단 말이죠. 거기에 사인 이름 올렸던 사람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보도연맹에 이름 올렸던 25만 명에서 30만 명의 그 민간인들 살아 계십니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배우 장동건 당시 주인공이었죠. 그 장동건의 여자친구로 고 이은주 배우가 죽는 모습을 그렇게 연출했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학살이었죠. 이 학살에서 이승만의 재가가 없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거창양민 학살 사건. 군인들이 자신들이 승진하려고 거창에 그냥 일반 민간인 주민 700여 명을 무자비 학살해놓고 야 우리가 인민군을 죽였다라고 해서 진했던 이런 군부의 비리, 군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중에 피난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었던 시민 60만 명을 부역자라고 끌고 갔던 이승만 정권, 그 중에 몇 명을 죽였습니까? 우리 역사상 희대의 민간인 학살자죠. 왜 이걸 영화에서는 감추죠?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거창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영화 감독은요 이거 답해야죠.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이승만 찬양 영화 건국전쟁, 그 영화 감독과 제작자들 또한
그 런승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좀 변명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승만이 런승만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전쟁 중에 국가 원수가 피난 가는 건 당연하다. 국가의 연속성을 위해 피난 가고 후방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건 당연하다. 국가 원수가 총을 들고 앞에 나가서 싸워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누가 총 들고 나가서 싸워서 그 노인네에게 전장에서 싸우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 역사의 모든 몽진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고려 현종이 몽진을 갔다고 욕을 얻어먹진 않죠. 고려 거란 전쟁 요즘 드라마 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민왕이 예를 들어서 홍건적 2차 침략 때 개경을 함락당하고 안동까지 피난 갑니다. 그 공민왕에게 무능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왕에게 잡혀서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도 피난 갈 수 있는 겁니다. 선조가 욕먹는 부분은 조금 다른 데 있는데 제가 선조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정확하게 48시간 후인 1950년 6월 27일 새벽 4시에 이승만이 특별열차편으로 대구까지 새벽에 출발해서 피난을 간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일국의 대통령이 피난을 가면서 화나려고 하네? 서울 시민에게 알렸습니까? 건국전쟁 영화 감독부터 대답해. 서울 시민에게 알렸냐고. 자신이 피난감을 알렸냐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피난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까?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형식적인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이승만이 내가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수도가 이전을 하거나 관련해서 회의 참석했습니까? 국무회의 열었습니까? 이거 선조조차도요, 자신 몽진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조선의 선조조차도 피난을 갈 때는 여러분 정승판서 대제약 다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승만은 누구랑 피난 갔죠? 도대체 이승만이 프란체스카 여사 그리고 비서 1명, 경호원 2명이 대구까지 갑니다. 어떤 강요가 이승만 옆에 붙어 있었죠? 하나 물어볼게요. 당시 국무회의 장차관과 그 다음 국회의원들 중에 도대체 어느 누가 이승만이 피난 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관료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와, 이거 계속 선조랑 비교하게 되는데 선조는요, 전쟁 중에 피난 가다가 혹여나 자신이 병사로 죽을 수도 있고 적에게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예뻐하지도 않았던 광해군을 급히 세자로 인정하고 조정을 둘러라도 나눴잖아. 이승만은 뭐냐고. 혼자 도망가면서 당시 넘버2가 부통령 이시영입니다. 이들에게 알렸냐고. 이승만이 피난 가던 바로 그 시간에 국회에서는 서울사수결의대회가 열렸고 그 서울사수결의대회 결과를 알리려고 이승만이 살고 있던 집 경무대까지 갔으나 이승만은 벌써 피난 갔다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니, 서울 시민에게도 안 알리고 모든 강요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도망간 그 이승만이 런승만이 아니면 뭐죠? 그리고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주변의 경호원이나 비서가 각하 너무 멀리 내려온 것 같습니다라니까 그것도 쪽팔려서 대전까지 올라온 것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미국 대사 무초마저도 국방부 장관 신성무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이게 런승만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미안한데 학살을 갖고 이야기해도 이승만은 전두환을 귀염둥이로 만들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승만을 대비시켜버리면 조선의 선조는 위대해버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승만 영화에서 이승만이 런승만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승만이 런승만이 맞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의 피난을 숨겼죠. 그런데 아니, 대통령이 몰래 피난 가야지, 또 피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대통령이 피난 가면서 그 행선지를 알려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난을 가면서 최소한 서울 시민들에게 시민들도 위험하니 피난 가세요라고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몰래 빠져나가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시민들은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북한이 침략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와 국무회의와 군 수뇌부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서울 시민에게 피난 가란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저기 후방으로 피난 가도 괜찮아요? 근데 영어랑 똑같은 논리를 펴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죽으란 말 안 했잖아요. 전장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란 말 안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거 코미디입니다.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 긴급하게 피난 가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다. 아니 정부의 연속성을 띠려면 아니 내가 관료들과 군 수뇌부들과 함께 움직여서 바로 대통령이 이동하는 곳이 임시 수도가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도망가가지고 정부의 연속성이 깨져버렸는데 이런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승만의 피난은 정부의 피난이 아니라 개인의 도망이었다.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의 주요 관료들과 국회의원들과 군 수뇌부들, 군인들을 다 버려둔 채 혼자만 살기 위한 도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승만이 영화에서 이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유명한 말이죠.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승만이 1950년 6월 27일 새벽 4시에 대구까지 피난을 갔다가 너무 멀리 도망 온 것 같아. 좀 쪽팔려 하고 다시 대전으로 왔고 27일 저녁에 이승만이 라디오 방송으로 서울 시민에게 이 말을 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승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서울에서 피난 가지 않았던 서울 시민들이 이 북한군 통치하에 서울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서울 시민들을 버린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이승만이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런승만이라는 오해의 빌미가 되었던 6월 27일 이승만의 라디오 연설 원본이 공개되었다. 이 공개는 미국의 감청 기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동안 이승만은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방송 내용 어디에도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단 이 문장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당시 이승만이 대국민 라디오 방송을 하면 그 방송 중에 녹음 파일 남아있는 거는 100개면 그 중에 하나 존재합니다. 그 당시 라디오 방송한다고 해서 녹음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 아니 1950년대 60년대 우리 어르신들 막걸리 마시면서 아주 가십거렸던 이 내용인데 그럼 서울에 있는 수십만 명이 실제로 이승만의 이 육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학자들의 저서에도 이 내용은 팩트로 기록이 돼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승만의 육성 녹음이 감청돼서 드러났는데 이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 자체도 솔직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60년에서 7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해했고 바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신박한 논리인데 하여간 런승만이라는 소문은 말 그대로 거짓이었던 것이다. 제가 런승만은 별개의 문제로 말씀을 드렸죠. 이승만이 정부의 피난을 간 게 아니라 개인적 도망을 갖고 강요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런승만은 런승만인데 그럼 이 말을 하지 않았고 감청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 1927년 라디오 방송 내용인데 오후 1시에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정부를 탈환했다. 정부 수원 피난 취소했다. 정부는 수원으로 피난 가려고 하면 대통령하고 정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정부를 놔두고 이승만은 혼자 대구로 갔다가 대전으로 와 있는 상태예요. 서울을 사수하겠다. 국민들은 안심해달라. 국방부, 메가더 사령부가 서울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국군 전선을 유지한다. 이 말을 들으면 서울 시민들은 진짜 우리가 이기나 보구나. 서울에서 피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오후 9시, 저녁 9시에 이승만의 전문이 있는데 우익 꼴통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우 그냥 우익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 극우라고도 하지 않아요. 극우는 우리 중심이어야 되거든. 심하게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 아주 우리의 이익만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극우들은 일본의 이익을 더 찾는 이상한 꼴통들은 자 봐라. 국방부의 이 발표 때문에 이승만은 실제로 서울 시민들 그대로 생업에 종사하고 안심하고 서울 내에 머물러라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렸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영화 논리가 그래요. 근데 이거 어디서 발표했다고?
대한민국 군대 통수권자 이승만 아닌가? 이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아닌가?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회의에서 장 차관들에게 모든 명령을 낼 수 있고 인사권을 가진 자는 대통령이지 않는가? 국방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라디오 방송을 잘못했으면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권의 잘못 아닌가? 설령 이승만이 그 떨리는 목소리로 서울 시민들 그대로 있어라라는 말을 안 했다고 했을지언정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하지? 이건 이승만 정권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이승만이 했건 국방부가 했건 간에 그걸 믿고 생떼 같은 서울 시민들이 북한 통치하에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도교 폭파시켜버리니까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승만 전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라디오 육성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감청한 자료가 최근 공개가 됩니다. 27일 저녁 대전에서예요. 지난 몇 달간 나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곧 올 것임을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그러한 원조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든다. 마침내 적군은 전차 전투기와 전함으로 서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시피 합니다. 요즘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서울 시민들 피난가라고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다는 건데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메가더 장군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능한 장교들과 군수물자를 보내는 중이고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하는데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27일 밤에 28일 날 서울이 점령당하는데 나는 이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오늘 밤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난 가라는 말이야, 가지 말란 말이야.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우리의 용기와 투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화 감독과 그 제작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이승만은 서울 시민에게 피난 가지 말라는 안 했다는 거잖아. 물어볼게. 피난 가란 말을 했습니까? 기가 막혀. 이승만이 서울 시민에게 피난 가라는 말을 했냐? 안 했잖아. 그리고 중요한 나는 여기 보세요. 이거 거지 같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자 다시 한번 말한다. 이건 뭘까요? 국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과거 실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 용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이었죠. 나 한때 사회주의자였지만 전향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애국하겠다는 그 보도연맹에 서명했던 20만 명 죽였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이 멘트를 날린 거예요. 이 멘트 듣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뭔 이런 꼴통들은 화 안 나면 뭐 인간성을 상실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처벌을 당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처벌했잖아요. 보도연맹만 죽인 게 아니죠. 진짜 학살 보십시오. 학살자입니다. 민가인 학살자라고. 어린애들과 노인들과 여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고요. 그런데 자, 이거 어디서 방송했다라고 했죠? 27일 대전에서. 그럼 대전에서 이 방송을 했던 방송국 과장이 당시 젊었기 때문에 당시 이승만의 지시가 있었다고 방송 과장 유병은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무슨 라디오 방송했는지 떠들거나 뭐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중계 방송기를 이 방으로 가져오라. 오늘 저녁 9시에 내가 이 방에 사는 방송을 서울로 올려보내 전국에 중계하여 온 국민이 듣게 하라. 내가 방송하는 걸 서울에서 녹음했다가 밤에 여러 번 재방하라. 이거 보세요. 누가 묻든지 대전에서 방송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쪽팔린 거 아는 거지. 서울 시민들에게 피난 가란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기는 대전에 있으면서 내가 대전에서 이걸 방송했다는 걸 서울 시민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방송한다고 미리 누설해서도 안 된다. 혼자 런해가지고 혼자 살아남고 서울 시민들 멍청한 대통령 때문에 북한군 인민 통치하에서 신음했어요.